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2005년 황우석 줄기세포 사태 이후 최대 바이오 사태가 터졌습니다. 인보사,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근데 알고 봤더니 연골 재생은커녕 악성 종양을 유발할 수도 있답니다. 한 번 주사에 700만 원, 보험도 안 되는 이 신약을 그 돈 주고 맞은 국내 환자가 3,700명이 넘는답니다. 미국 판매 직전에 문제가 발견됐고 결국 사용 중단, 허가 취소, 검찰 고발, 집단 소송, 환자 추적 조사,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허가 내준 식약처도 문제, 국가개발비 100억 원도 회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래 먹거리라는 한국의 바이오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입니다. 따져봐야겠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실수이고 어디부터 의도적 조작과 거짓이었나? 왜 못 걸러냈나? 샵 3698 유료 100원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한 거, 내가 보기엔 이게 문제다, 이런 의견 보내주시면 전문가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세 분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이신 설대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많이 나와야 되는 식약처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으신 전력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의학 전문 기자로 계속 이 사건을 추적하고 계신 정명진 파이낸셜 뉴스 기자 모셨고, 인보사 투약 환자 대리인으로 지금 이 집단 소송을 맡으실 엄태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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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허가를 받을 때는 분명히 연골 재생 주사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니요? 이게 사용 중단, 허가 취소, 당연한 결론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걸 만들어낸 코오롱 생명과학이 허가받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숨겼다? 은폐했다? 이건 충격입니다. 검찰 고발, 집단 소송 줄줄이 이어질 겁니다. 제2의 황우석 사태 진행 상황 먼저 보시고 전문가들에게 궁금증 하나하나 차분히 묻는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는 1핵과 2핵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사제입니다. 1핵은 사람의 연골세포이고 2핵은 세포 조직을 빨리 자라게 하는 인자를 도입한 연골세포로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임상 과정에서 2핵에서 허가받은 세포와 다른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가 발견돼 지난 3월 국내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식약처의 조사 결과 이핵은 처음부터 연골세포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오롱은 허가 당시 이핵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가 당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 추가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처음 인보사를 만든 코오롱 티슈진이 허가받기 넉 달 전쯤 이미 성분이 바뀌었다는 걸 파악했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최근이 아닌 2017년 7월에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코오롱 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조작, 은폐는 없었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바이오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저희는 환자 입장입니다. 도대체 인보사가 뭐길래 이 난리가 났는지 여기부터 쉽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 교수님, 설대우 교수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이시고요.
미국 피츠버그대 의대 교수를 지내셨는데 왜 이걸 굳이 제가 시청자들한테 소개를 드리냐면 옛날에 그 시끄러웠던 황우석 사태 때 그 조작했던 연구원이 피츠버그 의대였었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때 거기 계시지 않았었어요? 그때 제가 교수로 있었고요. 제가 그때 그것과 관련해서 인터뷰도 많이 했었던 엄청 사람입니다. 시달리셨죠.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로 남아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만 뭐 제가 할 말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예, 어찌됐든 그 당시에 그 연구원이 피츠버그대에 가 있어가지고 국제적 망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기억도 생생한데. 그리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잠시 뒤에 제가 여쭤보겠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무슨 신약이 개발되고 그러면 식약처가 이거를 허가를 내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식약처가 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열리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라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력도 있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자, 설대우 교수님을 왜 인보사 사태에 저희가 모셨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인보사 뭡니까? 일단 쉽게 퇴행성 관절염, 관절을 오래 쓰게 되면은 예.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예, 좋아요. 근데 예. 워낙 시청자 여러분들 뭐 이제 우리 고령화 사회가 돼서 무릎 아프시다는 분들 워낙 예. 많으니까. 근데 연골은 한번 다르면 새로 안 생기는 거죠?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뼈와 뼈가 부딪히니까 아프죠. 굉장히 아프죠. 아프죠. 그리고 염증도 생기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연골을 재생해줘야 뼈의 윤활 기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재생이 안 되니까 예. 이제 외부에서 그 연골 세포를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네, 잠깐만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저희 그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은 무릎 아프시다 그러면 도저히 쓰다 안 되면은 그냥 연골을 수술을 다 했잖아요. 인공관절을 하죠. 인공관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인보사라는 약은 신비의 명약이 드디어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술하지 마시고 인공관절 넣지 마시고 여기다가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재생됩니다. 예. 와우. 인공관절은 굉장히 이제 수술이 험악하거든요. 그렇죠. 관절을 중간에 두고 위아래 뼈를 잘라낸 다음에 관절처럼 생긴 뼈를 쇠를 거기에다가 박아서 관절 역할을 하게 되는 예. 거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겁나. 나이 드신 분들은 심지어 그 수술을 견디기도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예. 인보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험악한 수술을 하지 않고 고. 주사로 관절강에 예. 필요한 연골 세포를 주입해서 예. 연골 재생을 이룰 수 있다. 예. 그래서 통증이나 연골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예. 얼마나 뭐 엄청난 약이겠습니까? 신비의 명약이 드디어 그렇죠.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인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예. 그런데 항상 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 뇌에는 뇌에 존재하는 세포를 주입하게 되고 혈액 안에는 혈액 세포를 주입하게 되는 것처럼 네. 관절 연골에는 연골 세포를 넣으면 비교적 안전하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가령 뇌에다가 다른 세포를 넣는다, 근육 세포를 넣는다. 이거 못 예. 넣게 하거든요. 예. 왜 못 넣게 하느냐 하면은 넣게 되면 첫째, 넣은 세포가 죽거나 네. 두 번째는 거기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해서 네.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되어야만이 그것이 허가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보사가 처음부터 액 1과 액 2가 다 연골 세포다. 그러면 비교적 안전할 수 좋아요. 있겠구나. 이렇게 예, 생각할 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대목에서 잠깐만요. 지금 1액, 2액 하시는 게 인보사라고 하는 그 주사제를 이렇게 포장 안에 캡슐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병이 이렇게 2개 병이 있는 2개가 건가요? 있는 겁니다. 1액, 2액이라고 하는 병이 2개가 있고 예. 1액에는 1액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 2에는 2액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고롱은 이 2개의 세포가 같은데 2액은 1액이 착상되고 1액이 좀 더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2액은 유전자 조작을 좀 했을 뿐 세포는 같은 거다. 같은 세포다. 그리고 1액은 3, 예. 2액은 1의 비중으로 섞어서 예. 관절강에 주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좋아요. 거거든요. 뭐 1액, 2액 뭐 저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도 환자 입장에서는 뭔지는 잘 모르겠고 어찌 됐든 요 2개를 섞어 가지고 주사를 찔러 놓으면은 요건 사람의 연골 세포기 때문에 요게 지가 재생을 해서 수술 안 하고도 연골이 재생이 됩니다. 이런 게 있던 거예요. 원래 코롱이 주장했었고 예. 식약처가 알고 모든 임상을 한 다음에 허가를 내준 약은 네.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허가가 됐었고 예. 이 약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도 이걸 판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밝혀진 거죠. 미국에서 임상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했다고 해야죠. 하더라도 해야죠. 미국에서 임상을 이제 하고 있었었죠. 뭐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임상 모든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입증 책임은
개발사가 지게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 무슨 문제가 있나 없나 하는 거를 개발사들이 계속 체크를 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보사가 임상 3상 네.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걸 준비하면서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체크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렇죠. 네. 식약처가 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미국에서 한 그렇죠. 거예요. 미국에서 코롱 회사가 체크를 했는데 문제가 발견이 된 거죠. 아하. 그래서 미 식약처에 통보를 하니까 예. 미 식약처가 한국 식약처에 통보를 해온 것이고 좋아요. 국제적으로 공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국 식약처가 일단 임상 중지를 내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정이 밟아져게 됐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신 연세 좀 든 시청자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사전에 좀 질문 하나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연골세포만 계속 발견이 돼야 되는데 신장세포가 발견됐고 여기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그 신장이라는 얘기가 콩팥 예,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커간다라는 신장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럼 근데 왜 콩팥 세포가 거기서 나옵니까? 293 세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예. 낙태한 아이, 그냥 손가락만한 낙태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가락만한 낙태한 아이도 네. 신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신장에서 세포를 분리했어요.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세포를 분리를 해서 의학용으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한참 오래전, 약 50년 전에 네. 세포가 그렇게 분리가 되었어요. 이 그래요. 분리된 세포는 산업용뿐만 아니라 연구용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합니다. 네. 그런데 그 신장세포, 그 콩팥 세포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 세포가 네. 어떤 경로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게 제2액, 원래 제2액이 연골세포여야 되는데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네. 아무튼 신장세포였다는 거죠. 콩팥 세포가 미국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 정면진 기자님. 네, 제가 첨언을 하자면 네. 사실 이 1액은 연골세포가 맞고요. 예. 이 2액은 형질 전환 세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2액에서 사실 이 2액의 연골세포에 TGF 베타라는 세포를 잘 발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293 세포를 집어 넣은 겁니다. 이 과정은 사실 식약처에도 보고가 된 상황인데요. 예. 사실은 이 TGF 베타 세포가 잘 발현이 된 이후에 293 세포가 사라지고 연골 세포만 남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세포가 사라지지 않고 293 세포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예. 그렇게 발견이 된 거고요. 그 미국에서 예. 그 삼상 시험을 하면서 사실 이게 발견이 된 게 STR이라고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예. 근데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했더니 신장세포라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요. 예. 자,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원래 제1세포나 제2세포는 20년 전에 출발합니다.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육손이 예. 손을 6개 가지고 태어났던 아이의 손을 절단하게, 수술로 손을 절단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수술하잖아요. 그렇죠. 없애야 육손이를 되니까. 절단하죠. 예. 육손이를 절단하면서 육손이도 관절을 갖고 있잖아요. 아주 조그맣긴 네. 하지만 그 관절에서 연골세포를 뽑습니다. 이 뽑힌 연골세포가 액1의 원천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연골이라는 거를 어디선가 재생을 시키려면은 뭔가를 그 원료가 되는 거를 사람의 몸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 최초에 뽑아낸 게 그 기형이었다고 하는 육손이 세포였군요. 맞습니다. 아, 그게 예, 액1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액1을 가지고 액2를 만드는데 네. 액2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롱에서는 뭘 썼느냐 하면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걸 썼어요. 좀 전문적이기는 하지만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이용합니다. 예. 이 바이러스를 이용하는데 이 바이러스를 어디에서 만드느냐 하면은 네. 293 세포에서 만들어요. 293. 특히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네. GP2-293이라고 293의 변형 세포인데요. GP293이라고 하는 세포를 써서 레트로바이러스를 만듭니다. 이 만들어진 레트로바이러스는 레트로바이러스를 회수를 할 때 네. 293 세포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터를 통해서 세포를 걸러내요. 네. 그리고 바이러스만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아까 액1에다가 주면 네.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서 293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액이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액이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293과 섞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요. 섞여서도 안 되고. 예. 그리고 액1은 패시지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은 연골세포는 정상세포이기 때문에 네. 일정 수준 자라게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겠죠. 예, 보통 패시지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세포가 충분히 자라고 나면 더 안 자라기 때문에 공간을 더 많이 줘야 돼요. 네. 공간을 더 많이 주는 이 행위를 패시지 1이라 그러는데 예. 패시지가 10이 되면 더 이상 자라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여기서 이제 더 설명을 부탁을 드리면 이제 더 전문적 영역으로 들어가시고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환자일 뿐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들어봐야 이해도 못하겠고 또 들어보면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환자의 언어로 정리해서 두 분의 설명을 시청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자, 어찌됐든 사람이 무릎이 연골이 닳았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이거를 재생하는 연골 세포를 넣는 게 일액. 이해됐습니다. 근데 이게 일액만 넣어서는 이게 잘 안 생긴다 그러니까 이액이라고 하는 뭔가 촉진제 같은 거를 이액을 섞어서 넣는 게 코롱의 주장이었는데 미국에서 나오면 안 되는 콩팥 세포가 나왔는데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물질이 나온 겁니다. 어찌됐든.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저 여기까지만 그럼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롱은 이거를 몰랐던 거냐, 알고도 그랬거냐, 그럼 이거를 허가를 내준 우리나라 식약처는 뭐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알고 그랬다, 거짓이었다, 허위로 냈다, 식약처는 속았다, 뭔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 이제 진행을 좀 가보죠. 페이지를 넘어가보죠. 엄태섭 변호사님. 예. 솔직히 제가 이런 뭐 293이 어떻고 뭐 바이러스가 어떻고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면 변호사님들도 잘 모르는 거죠? 물론입니다. 저도 이번 소송 전문가는 진행하면서 아니니까. 예. 공부를 하게 됐고요. 예. 저도- 근데 엄 변호사님한테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고 긴가민가 싶은 이렇게 허가가 나갔는데 벌써 이 약을 맞은 사람이 3,700명이나 돼요? 네, 3,707명입니다. 시판 이후에. 3,707명. 네네네. 근데 회당 주사 한 방에 700만 원? 네, 굉장히 고가죠. 보험은 그 양- 전혀 안 되는 다 비교보예요? 비보험입니다. 네. 그럼 의사들한테 다 설명 받고 이게 700만 원이나 되는데요. 네. 이거 맞으시겠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럼 환자들은 다 노인분들 아닐 거 아닙니까? 고령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그 질병의 특성상. 그럼 700만 원이나 하는 거를 그렇게들 많이 맞았을 때는 뭘 기대하고 맞으시는 거예요? 물론 허가 당시에는 연골 재생 효과는 허가받지 못한 그 효능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제 기능 개선 그리고 예. 통증 완화 부분으로 허가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아. 다만 이제 이 인보사란 약은 예. 시판 이전부터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었습니다. 맞아요. 정부에서도 예. 언론의 굉장히, 보도가 워낙 많이 예. 됐었어요. 세계 최초 유전자 세포 예, 치료제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신약이고 29번째 우리나라의 신약이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고 그 시판 이전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 이 기존에 우리가 기존 약물로 치료가 가능했던 통증 완화 효과라든가 예. 기능 개선 효과 외에 실제로 연골이 재생된다라는 정말 혁신적인 그런 어떤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게 시판 이후에 충분히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겠죠. 코롱에서 예. 연골 재생 효과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그 허가받지 못한 효과에 대해서 효능 효과에 대해서 기존처럼 시판 이후에도 홍보를 하진 않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물론 저 의사 선생님들로부터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연골 재생이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않았지만. 그래도 내심 연골 재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뭔가 기대감을 신약이라고 가졌다. 하니까 예. 그와 같은 기대감을 갖고 그런 고가 한쪽 무릎에 맞으면 700만 원이지만 제가 많은 환자분들하고 상담해 본 결과 양쪽 무릎에 맞은 하긴 분들 무릎이 계세요. 한쪽만 네. 아플 리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왼쪽 무릎 아프기 예. 시작하면 분명히 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다 양쪽으로 다 아프시죠. 계단 네. 특히 내려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네요. 예.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 자 여기 주사를 뭐 통증 완화 주사라는 게 아시겠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 맞으면 통증은 완화되는데 이거 자주 못 놔드립니다. 이거 뼈 다 녹아요. 큰일 납니다. 한 네. 달에 한 번밖에도 안 놔주잖아요. 그런데 네. 인보사라고 하는 신약이 나왔는데 이게 700만 원이라 조금 비싸기는 한데 이거 맞으시면 2년 동안은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잘 또 경과만 좋으면 연골이 이게 재상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주사를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의사 선생님들께서 재생된다라고 확정적으로 안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하셨겠죠. 네. 하지만 환자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그런 예. 기대감을 갖고 맞았더만 변호사님은 지금 소송 진행 중이시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예, 뭐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좀 시청자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환자들이 주사를 맞았는데 네. 그 전에 돈 안 내고 혹시 임상 실험 단계에서 책임 제가 질게요. 그리고 맞은 환자들도 많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임상 단계에서 그 이 인보사를 투약 받은 환자분들은 총 159분 계시고요. 또 예. 그렇게 또 임상 실험 대상자들도 있고. 물론입니다. 그렇군요. 네. 소송은 시작됐어요. 근데 벌써? 예, 어제자로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환자분들은 약 한 300,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예. 저희 법인으로 그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들은 380여 분 정도 계신데 벌써 380여 명 예, 정도가. 그 중에 예. 이제 서류 제출까지 완비된 분들은 244명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단 1차 소장의 원고로 확정을 해서 예. 244명의 원고를 대리해서 어제자로 소장을 시작을 제출했고요. 하셨군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분들이 또 이제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2차로도 지금 예. 모집 계속 중입니다. 이른바 집단 소송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집단 소송, 공동 소송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예. 굉장히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음. 집단 소송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고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보사를 투약받은 3,707명 환자분들이 그 소송의 효과를, 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모두가 받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고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네. 승소 시에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가만히 있는 그런 있어도 그냥 기회가 다 생기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쉽게도 그와 같은 집단 소송 제도가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소장 내야 정확한 돼요. 표현은 예, 네, 예. 원고로 참여하셔서 실제로 코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하는 공동 소송이 예, 된다. 승소를 해야만 예. 효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공동 소송, 미국은 집단 소송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네. 가만히 있어도 한 명만 딱 승소 판결 내면 그 같은 네. 피해자들 쫙 다 보상해 주는 거고 배상해 주는 거고 예, 예. 한국은 소장 내고 다 가서 도장 찍고 이거 저 지장 찍은 분들만 네. 뭐 배상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이해를 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야, 어째 이런 일이 더군다나 다 피해자들이 노인분들이고 이거 그냥 놔뒀으면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너도 나도 다 맞았을 텐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조목조목 좀 따져보죠. 저 정명진 기자님하고 우리 설대우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저는 일반인의 언어로 두 분에게 공통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신약이 개발돼서 우리가 이런 걸 판매하겠습니다 하면은 식약처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안전성 문제, 뭐 문제 없는지 부작용 문제 이런 거 다 조사하잖아요.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우선은 절차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식약처에다가 임상 1상, 2상, 3상 뭐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네. 우선은 예. 식약처가 그 단계별로 다 심사를 해요. 우선은 네. 식약처가 다 심사를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약사심의위를 개최를 합니다. 예. 그래서 1상을 통과시킬 건지 2상을 통과시킬 건지 마지막 과정에 이 약을 허가를 해서 시판을 할 건지 이런 예. 거를 이제 하는 거죠. 더 많은 전문가 풀과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예.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거기서 말씀하시는 전문가 그룹이라는 분들이 누굽니까? 의사, 약사, 약사, 대학 그냥 바이오를 전공하는 대학 교수, 교수, 시민단체 시민단체도 들어가요? 시민단체는 특히 약값과 관련해서 약값. 약값이 너무 그래. 비싸다 아니다 약효 대비 폭리를 어떻다. 취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당연직 위원 중에 한 분으로 항상 회의에 참석하십니다. 혹시 복지부의 공무원 같은 분들은 안 들어가요? 공무원들은 일체 위원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은 위원이 공무원은 아니세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중앙약사심의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예. 심의위 자체는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심의 자체는 심의 자체는 첫째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위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네. 회의록을 공개할까 말까. 음. 보통 제가 참석했던 모든 회의는 공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허가 내주는 최종 결정할 때 때도 뿐만 아니라 약사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좋아요. 예, 항상 공개를 하도록 저희들은 항상 했었고요. 물론 다른 위원회는 다를 수도 있죠. 좋아요. 좋습니다. 예. 뭐 예. 정상적이고 그게 상식이겠죠. 예. 자, 제가 제 질문의 요지는 인보사는 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이제 제가 그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데 예. 언론을 통해서 보면 2번 있었다 그래요. 예. 중요한 회의가. 예. 한 번은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예. 그런데 2달 후에 개최된 데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허가가 났다. 지금 자, 처음 회의 때는 제가 봤더니 7분 중에 6명이 반대를 해서 이거는 신약으로 안 돼. 그래서 거절. 예. 그래서 안 됐다며요, 통과가. 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근데 그렇습니다. 2달 뒤에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약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허. 예.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그 자, 사이에. 이제 실제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위원들은 양심이나 소신에 따라서 다 발언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공정하고 예. 공무원 그 누구도 회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예, 아주 공정합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다만 예.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죠. 회의 참석하는 우리는 모르지만 예. 회의를 주관하는 쪽에서는 위원들의 성향은 알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성향에 맞는 사람을 회의에 부를 수는 있겠죠. 네. 회의에 참석하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기대는 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성향이고 네.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니까 결론은 어떻게 날 거라고 하는 걸 기대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회의 자체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회의 자체는 굉장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예, 사실입니다. 예. 교수님이 공정하다 하시니까 제가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시청자 입장에서 좀 궁금증이 남는 것이 아니 약은 바뀌지 않았고 똑같은 약인데 1차 때는 부결됐는데 2차 때는 통과됐단 말이에요. 혹시요 그렇다면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심의위원이 바뀌었나요? 그렇죠. 그 회의 2번째 회의와 첫 번째 회의 사람이 바뀌었군요. 예, 그렇죠. 심의위원회의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자세한 거는 사실은 이렇게 공개가 되나요, 교수님? 네. 회의록이 아마 공개된 거는 회의록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진짜 시청자 여러분, 제가 사실관계만 좀 정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좀 해보자면, 자 심의위원이 7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무슨 로비를 받는 분도 아니고 투명하고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1차 회의 때 6명이 노, 안 돼.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2차 때는 이 7명이 갑자기 12명으로 늘어납니다. 숫자가 늘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중에 3분은 회의 참석을 안 했고 그런데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으되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엄 변호사님 혹시 그 과정 좀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사실 그 과정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 그 과정이 투명치가 않아요. 일단은 드러나 있는 내용만 말씀을 예. 드리면 이 1차 중앙역사심의위원회는 2017년 4월에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2차는 6월에 있었습니다. 간격은 2달이죠. 2달. 말씀하신 것처럼 바뀐 것은 약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예. 그 사이에 뭐 조건이 추가적인 바뀐 것도 임상을 아니고. 추가로 한 것도 아니고 사람만 바뀌었고요. 1차 때 총 7분 중에 6분이 반대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 중에 반대한 6명 중에 5명이 예. 교체가 됐죠. 반대한 반대한 6명 중에 5명이 반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봐도 2차 때는 당연히 통과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구나 의심할 수 2차 있네요. 때 바뀐 5명은 전부 다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어떤 이유인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그 회의록을 이유는 아직도 보더라도 확인이 안 됩니까? 그건 변호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회의록도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숫자 그리고 이제 몇 명이 교체됐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지. 그 실체적 예. 진실을 의학 전문 기자들도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취재가 안 돼요? 사실 그 약사회 위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한 적이 없어서 예. 네, 그 회의록을 본 적은 좋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예. 자, 그 심의위원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지금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회의에 7분 중에 6분이 반대할 정도로 네. 이 회의는 누가 간섭할 수 없는 회의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러면 2달 후에 예. 왜 2차 회의에서는 찬성이 됐는가? 지금 이게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했던 6분 중에 5명은 빠졌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찬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위원들은 모르지만 네. 그 위원들을 소집하는 그 뭐 당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각각의 성향을 안다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예. 그 당국이 누굽니까? 이제 그게 식약처죠. 식약처. 예, 예. 식약처. 그러니까 식약처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예. 아니면 제3의 보이지 않은 손이 개입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예.
약사심의위원회 그 자체는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의도가 개입될 경우에는 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위원들의 교체를 통해서 목표하는 바가 달성이 될 수도 달성이 있다는 있다.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면 좀 다소 좀 무식한 질문처럼 들리기는 하는데요. 전화 정명진 기자처럼 언론이 지금 식약처에 전화를 해서 그게 왜 심의위원이 왜 바뀌었습니까? 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좀 주십시오. 그럼 지금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전문가시고 전임위원이시고 혹시 전화를 하셔서 내가 전문가로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결과 좀 압시다.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줘요? 예, 이건 뭐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니까요. 예. 그럼 엄 변호사님한테 여쭤보. 이거는 검찰 수사 고발됐으니까 검찰에서 이거부터 밝힐 것 같은데요. 영장이 제가 있다고 검사면은 이거부터 밝히겠는데. 식약처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 뭐 검찰도 그렇다고 뭐 영장도 없이 할 수는 없고요. 영장이 있는 경우,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경우에는 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책임 소재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약을 만들어서 들이민 코오롱, 이걸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준 식약처 두 측면인데 어제 발표 내용 봤더니요. 식약처는 우리도 속았다도만요. 우리도 속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자라는 거 아니에요, 식약처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개발사 같은 경우에 서류를 제출해서 식약처의 서류를 보고 사실 이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예. 근데 모든 약이 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FDA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장 실사나 이런 것도 물론 하겠지만 예. 굳이 그러지 않고 사실은 서류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단은 서류를 제출해서 이거 심사를 하는 동안에 예. 개발사에 대해서 이 서류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걸 믿고 그렇죠. 전제하에 한다 이거죠. 믿음의 전제하에 이거 심사를 원래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불법이거나 뭔가 네. 위법은 아니군요. 예, 그렇죠. 근데 개발사가 사실 작정하고 이거를 속이려고 들거나 하면 사실 식약처 직원이 이걸 예.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왜 심사위원을 왜 식약처럼 바꿨죠? 그게 자 우리도 속았다,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2차 회의 때는 방금 전에 시청자들도 들으셨지만 사람을 바꿔쳤잖아요. 그 바꿔친 주체는 식약처 아닙니까? 네. 근데 최근에 그 정부의 그 정책상 바이오 산업을 되게 키우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규제화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조금 위원으로 채택을 해서 했을 수는 있다고 너무 생각합니다. 빡빡하게 구시는 분들은 좀 빼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열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가능하면 허가를 좀 해주는 쪽으로 바꾼 거지 뭔가 음모가 있었던 게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그래요. 부연해 그래요. 근데 주시면. 이거 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궁금하네. 식약처와 코롱의 책임을 그냥 예. 숫자로 예, 우리 예. 일반 시청자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면은 네. 식약처를 5, 오. 코롱을 95 정도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약이 개발이 되는 5대 5가 아니라 95대 5라고요? 그렇죠. 95대 5. 예, 예. 왜 제가 그런 깜짝 말씀을 놀랐- 드리냐면 예, 이렇습니다.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입증 책임은 개발사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가 진다. 예. 그거는 국제 룰이 그렇습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예. 신약을 허가해 주는 데 있어서 예. 실험을 해보는 식약처는 없습니다. 아. 실험을 해보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서류만 갖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자, 쉽게 그거는 말씀드리면 그러네요. 듣고 보니 합리적이긴 하네요. 왜 예. 그러냐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을 예.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황우석 예. 교수가 사이언스의 논문 조작이 발표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음. 그러면은 전 세계 그 엄청난 학자들이 사이언스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하. 왜 그러느냐? 논문을 투고할 때 그 논문은 신의성실에 기초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해서 그 기초 위에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맞느냐만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사이언스에서 논문을 심사했던 것은 예. 저 같은 사람한테 오지도 않아요. 세계 최인류급 학자들한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그럼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면 코롱이 조작된 서류를 들이밀어서 식약처가 결과적으로 속았다를 전문가이신 설대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네.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작정하고 속인 코롱의 잘못이 95, 이거를 걸러내지 못한 식약처의 책임이 5라고 보신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의약품 중에는
독소를 가지고 만든 의약품도 있어요. 보톡스 같이. 그렇죠. 일종의 독이죠. 독이죠. 예. 1g만 있으면 서울 시민을 다 죽일 예, 수 있습니다. 톡스가 독이라며. 예. 이 보톡스. 예. 그런데 보톡스를 가지고도 의약품이 되거든요. 네. 보톡스를 가지고 의약품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왜? 예. 독소고 너무도 위험하기 그렇죠. 때문에. 뱀의 독을 가지고 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같이 이해하면 되겠죠. 보통의 약을 만드는 것보다 10배, 100배 어렵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됩니다. 어려워요. 그만큼 요청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너 이거 해봤니? 저거 해봤니? 시콜콜 다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거는. 아, 또는 약을 개발하는 중에 예. 약을 투약받아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항암제를 개발하다가 예. 암이 도져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항암제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부작용으로 좀- 돌아가실 예. 수도 있어요. 그게 괜찮아요. 아하. 예. 임상 실험을 하는 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레포트를 하면 식약처에서 일단 중지하고 예. 다시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다 그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식약처는 가이드를 주고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해가는 겁니다. 예. 심지어 독소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는 이 문제를 알게 됐잖아요. 예. 알게 되면 식약처에 자료를 내면 돼요. 이때 우리가 알았으니까 조치를 해주세요. 하면 돼요. 네. 그런 과정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년 전에 알았잖아요. 예. 물론 2년 전에 안 것보다도 문제는 더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네, 설명드릴 건데 네. 2년 전에 알았어요. 예. 2년 전에 알았으면 알았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예. 업체가 의도를 가지고 코롱이 숨기고 조작하고 은폐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식약처는 속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구조적으로. 예. 원래 약을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요.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전문가이신 설 교수님이 원래 약이라는 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발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맞을 것 같기는 하면서도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태석 변호사님 예. 식약처는 속으면 안 되는 기관 아닙니까? 물론이고요. 국민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네. 걸러냅니까? 그 거짓과 네. 음모와 조작과 은폐를 네, 맞습니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했다. 네,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걸러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맞습니다. 그게 식약처 아닌가요? 물론이고요. 식약처는 정부 기관으로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약품을 걸러내라고 존재한 그런 정부 기관이거든요. 예. 당연히 맞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 조금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뭐 첨언 혹은 약간 다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그 코롱 측의 과실이 뭐 90 그리고 95대 5. 95대 5로 예. 식약처의 과실을 좀 이렇게 축소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 의약품은 일반적인 뭐 케미컬 의약품이라든가 천연물 의약품과 같이 기존부터 쭉 식약처가 심사를 해왔던 허가 심사를 해왔던 의약품이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어야 볼 한다. 의무와 책임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예. 그 똑같은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존의 의약품보다 예. 더 발전된 그런 기술을 입증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지금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통증 완화 효과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진통제예요. 예. 진통 700만 원짜리 진통제입니다. 그럼 진통제가 우리가 기존에 의약품이 없었느냐? 그렇지 예. 않거든요. 예. 1,200원, 1,000원짜리도 있었잖아요. 1,000원짜리도 물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특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만 예. 이러한 우리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세포 혹은 어떤 뭐 유전자 등을 이용한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심지어 이 임상 과정에서 보면 그 대조군 임상이 진행되는 것은 이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네. 그 사람 인체에 유해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조군으로 두었던 위약, 그러니까 위약이 좋아요. 생리식염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죠. 물하고 비교했을 때 이 의약품이 조금 더 통증 완화,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식약처가 걸러내지 못했다? 제대로 걸러내지도 못했고. 좋아요. 그러면은 예. 자 전문가로서의 그 설 교수님의 말은 충분히 동의 여부를 떠나서 설득력이 네네. 있었어요. 네네네. 약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그럴 수 자, 있죠. 그러면 법조인으로서 네네네. 법률 전문가로서 네.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네.
어느 몇 대 몇으로 보시겠습니까? 저는 6대 4 정도라고 60대 생각합니다. 40으로 본다. 예, 코롱 대 식약처의 비율이 6대 4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고 앞으로 소송이 누구를 상대로 진행될지 충분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겠네. 물론 의견이 민사 다르시네. 소송은 예, 전문가와 예, 약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이 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네요. 네, 거기다가 또 어저께 식약처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예, 그 뭐 제가 이제 주제를 바꾸는 걸지 모르겠지만 네, 본인들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한 취지의 그런 보도 내용이었어요. 자유롭지 않을 거다. 네,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라고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장기 추적 조사하겠다라고. 주장하겠다. 예. 그런데 그조차도 조사의 주체가 누구냐면요. 코롱입니다. 코롱 생명과학으로 하여금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네, 식약처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책임 없고. 본인들은 네. 교수님, 이어지는 질문. 원래 약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추적 조사도 업체의 책임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식약처의 책임 아닙니다. 식약처의 책임은 예, 아닌 제가 거다.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왜 식약처는 이렇게 하는가? 예. 왜 식약처가 책임을 안 지고 당국이 책임을 안 예. 지고 지금 식약처 두둔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수님은. 전혀 아니에요. 예, 두둔할 식약처를 이유가 두둔하실 없고. 이유가 없는 네. 분입니다. 이 설 교수님은. 저는 그냥 예. 정말 사실을 말씀드려서 과학- 시청자들이 정확히 아시도록 예, 하겠다.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예, 예. 지금 우리가 인보사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식약처가 실험하거나 검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니들이 책임질 그렇죠. 거니까, 니들이 예. 망할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예, 예. 약은 계속 검증을 받습니다. 다른 식약처에서 통보가 오기도 하고 네. 연구자들이 연구하면서 이상하겠다고도 하고 예. 이렇게 되면은 통보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약을 개발하는데 1,000억이 들었느냐, 1조가 들었느냐, 20년이 걸렸느냐 상관없어요. 예, 예. 확인이 되잖아요. 취소해 버리면은 회사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책임을 개발사가 지도록 되어 있고 네. 개발사들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근데 거짓말을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인보사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의 회사들이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자, 거죠. 좋습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원리 원칙은 이렇습니다라는 설 교수님의 말씀,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인 걸 따져보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엄 변호사님의 말씀에다가 우리가 계속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자, 언론의 시각 좀 한번 보죠. 우리 같은 저 같은 뭐 정치부 기자 출신들 말고 의학 전문 기자시니까 식약처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의학 전문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식약처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허가를 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이 그 허가나 이런 거를 좀 더 쉽게 해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되게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느냐 보면 사실 그 약을 하나 FDA에 제출을 하면 한 그 허가 비용을 개발사에서 지불을 하는데 한 미국 같은 경우에 한 20억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지불을 하고요. 예. 근데 우리 국내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몇 년 전에는 한 4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한 680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용을 가지고 사실은 이 FDA나 그 유럽이나 뭐 그 같은 경우에 사실 전문가들을 섭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이 약 허가 사항에 대해서 이 서류를 검토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자, 그 돈 받아서 네. 직원들 복지에 쓰라는 돈이 아니라 네, 그렇죠. 제대로 검증하라고 내는 돈이라는 말씀이시네.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는 한 6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사실은 적게네, 이 우리는. 전문가들을 고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부족하다. 측면이 구조적인 있다는 거죠. 식약처의 책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식약처가 그렇죠. 책임질 만한 충분한 재원이나 이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은 거를 또 의학 전문 기자들도 지적을 해주시네요. 제가 한 가지 제가 이제 아까 식약처의 잘못을 한 5 정도 얘기했잖아요. 예. 개발사가 95. 예. 제가 식약처의 잘못이 5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첫째는 첫째 하나는 코롱이 얘기하는 식으로는 아기가 과학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걸 지적하고 있지 않은데 예. 제가 처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코롱이 주장하는 형태로는 예. 아기가 과학적으로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중앙약사심의위 두 번째를 할 때 네. 이게 안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심의위원이 계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문제를 지적했을 거 아니에요. 제 그분. 말씀은 그분이 그걸 지적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은 왜요? 과학적으로 그분은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그걸 지적했어야 되고 그 회의에 코오롱 생명과학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네. 다른 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질문이 있으면 심의위원이 부를 수가 있어요. 예. 배석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애기가 네. 정말 코오롱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만들어지냐라고 네. 물어보고 자료 제출을 더 엄격히 할 필요는 있었는데 네. 그거를 질문하셨던 분이 없었다고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좋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두 번째는 예. K바이오가 성장하니까 예. K바이오가 기존의 화학의약품이나 이런 걸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셀트리온이나 이런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 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코롱의 이런 제품인데 그렇죠. 이런데 너무 경도된 나머지 너무 서둘러서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을 못했다. 이런 큰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자, 점에서는 아마 좋아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바이오시밀러라 그래서 이게 막 추세가 이렇다 보니까 막 쫙 달려가는 추세가 있다. 좋아요. 근데 뭐 산업화 하려면은 뭐 겪어야 될 진통이라고 보고 빼고 첫 번째 질문은 좀 이거는 좀 다시 좀 한 발만 좀 더 깊이 좀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있었다. 이야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 이거 문제 있고 이거 안 된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있었는데 이걸 지적을 안 했다라는 부분, 요거 확인된 사안입니까? 그분이 아니면 그런 설이 있습니까? 확인된 사안입니다. 확인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지금 그거 문제 삼으실 거예요? 그 대목?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환자들이 제약회사 코오롱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식약처는 일단은 범위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군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식약처의 제가 이 질문을 약사심의위원회. 드리는 이유가 네네. 이렇게 된 근원이 로비일지 않겠느냐라는 상식적인 이 의구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문제임을 알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딱 두 가지 아니겠어요? 경우의 수는 졸았거나 아니면 로비 받았거나. 그거 말고 다른 상식적인 질문이 있을까요? 미처 과학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예. 놓쳤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예. 놓쳤어. 그러면 악의는 없이 그냥 실수로 놓쳤다? 예,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건데요. 액일은 정상세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면 못 자라요. 예. 근데 코롱 이른바 일액이라는 거. 예, 첫 번째 근데 병. 코롱이 얘기하는 액이는 예. 계속 자라는 세포라야만이 액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자라지 않는 액이를 가지고 계속 자라는 액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그러면 액이에는 TGF 베타라고 하는 걸 넣었으니까 그러면 TGF 베타가 계속 자라는 특징을 부여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TGF 베타는 세포로 하여금 계속 자라는 특징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액이는 코롱이 말하는 형태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과학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예. 중앙의학심의에 그 회의가 있었다고 하면 예. 당연히 제가 물어보겠죠. 예. 액이는 과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건데 네. 어떻게 너희들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니 물어볼 예, 거예요. 예. 그러면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말고 다시 회의를 하자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예. 하지 않고 그 회의에서 결론을 냈던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설 교수님 같은 분이 그 회의에 참석을 했다면은 아니 이거는 내가 과학자로서 이게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거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내든지 입증을 당신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그 전에는 이거 허가 못 내줍니다라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결론적으로 오케이 땅땅땅 하고서 넘어갔잖아요. 예.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어디다가 그럼 하소연할 거냐 이겁니다. 이게 기자들이 의학 전문 기자들이 밝혀내야 될 대목 아닙니까? 네, 그럼 제가 더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취재하고 있는 대목이죠. 네네. 이거 검찰에서도 요 대목이 이제 핵심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졸아서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분명히 돈 먹고 로비 받았을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자꾸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예. 이게 보통 의약품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물질을 넣는 거잖아요. 의약품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의약품은. 예.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있는 거니까. 의약품 허가를 내준 이유는 그와 같은 안전성 대비 유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두 가지가 1차 약심에서는 중앙약심에서는 유효성 대비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똑같은 그 과학적 지식을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똑같은 근거를 놓고 이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네요. 예. 그 자체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같은 단순히 내용을 두고. 예, 네. 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단순히 의구심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되고 여러 사람 죽게 생겼네. 이게 큰일 났네. 이 사람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데 이 회사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살아남을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죠? 상식적으로?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제 다른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좀 그나마 나을 것 같고요. 네. 코오롱 티슈진은 티슈진 이거 만든 회사. 이 회사는 이 제품이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네. 지금 이런 사태가 불거졌으니까 아마 코오롱 티슈진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솔직히 더 궁금한 거는 저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회사보다는 코오롱 이웅열 회장님 그 멋진 말 남기시고 뭐 저 이제는 청년 이웅열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겠습니다. 뭐 이제 물려줍니다. 이제 이러고선 물러나셨잖아요. 예. 그 시점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인보사 사태의 시작점하고가 제가 보기에는 대충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개연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학적 사실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코오롱은 처음부터 293 세포를 가지고 애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알고 말씀이신지. 아, 그러니까 이게 거짓임을 알고 만들었다? 처음부터 293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예. 연골 세포라고 계속 거짓말을 했을 거짓말을 가능성이 했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황우석 사태하고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황우석 교수가 그때 그걸 알았나 몰랐나 하는 거는 제가 모르니까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기는 네. 연골 세포 애기는 코오롱이 말한 대로 코오롱이 보도 자료를 배포한 대로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좋아요. 않아요. 그거는. 자, 그런데 애기는 존재하잖아요. 예.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의 애기라고 알고 있는 대로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그러면 자, 그러면 이웅열 회장님은 약사 출신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맨이니까 밑에서 보고한 대로만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질지는 잘 모르겠으되 코오롱 그 연구진들 말고 코오롱의 이 경영진들이 이 거짓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냐 몰랐냐 알았다면 언제 알았냐는 이것도 다퉈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오롱이나 코오롱 티슈진은 네. 생사의 갈림길에 섰거든요. 예, 그런데 이웅열 전 회장은 예, 최고 오너시지 않습니까? 예. 이걸 몰랐다? 그러니까 회사가 예. 죽고 사는 갈림길에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예. 모든 주식이나 모든 권한 책임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몰랐다. 이거는 이제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내용이시죠. 자, 2005년으로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황우석 줄기세포가 원천적으로 사기극이었다. 밑에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조작을 했다. 그런데 최고 책임자인 황우석 교수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논란 기억나실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시계를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이제 기자들은 그 관심이 있죠. 네, 실제로 그 코오롱 티슈진의 지분 관계를 보면은 예. 그 코오롱 그룹이 한 27% 가지고 있고요. 예. 이웅열 전 회장님께서 17.8%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주주네요. 예,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12%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그 전 이웅열 회장께서 항상 얘기하시기를 이 인보사는 넷째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애정을 보이셨던 아들이 제품이잖아요. 셋인데 인보사가 넷째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 예. 기억나요. 예, 기억나요. 그럴 정도로 애착이 컸죠. 애착이 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몰랐다라는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어제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사실 2017년 7월에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 예. 이전에 사실 티슈진에서 코오롱 생명과학에 이 액이 신장세포다라는 거를 밝힌 바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지난 5월에 공시한 거로는 음. 사실 그 코오롱 인보사가 그
일본에 있는 미쓰비시사에 예. 기술 이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그 계약이 기술도 팔았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 계약이 깨졌거든요. 어. 근데 그 계약이 깨지면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소송에 보면은 사실 이 이액이 신장세포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때. 이게 뻥이다라는 예. 게 밝혀졌군요. 예, 그때 이미 밝혀졌고 그래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어제 식약처 발표였거든요. 그럼 정 기자님 분석과 취재 내용을 또 들어보니까 나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속았다,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이웅열 전 회장님도 많이 개입이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도 이거 이제 문제 삼을 것 같기는 한데 엄 변호사님, 네. 뭐 저 사람 이거 실제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단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네. 이웅열 회장의 책임 부분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될 거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대상 네, 아니죠? 예,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말씀 앞서 하신 것처럼 이미 코롱 티슈진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은 2017년 3월 그러니까 2017년 7월 허가받기 이미 4개월 전에 알았다라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입증 가능한 정황으로 저 그림이 그려지고 있군요. 물론입니다. 지금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쓰비시 다나베어하고의 기술 계약, 라이센스 예. 계약 취소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네. 그 소송 과정에서도 17년 3월 당시에 그 위탁 생산업체인 론자, 그러니까 예, 예. 인보사를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위탁을 줬거든요. 근데 네. 그 위탁 생산업체인 론자에서 그 STR이라는 그 유전학적 개통 검사를 통해서 신장세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2년 전, 예. 17년 3월에 미국 현지의 코롱 티슈진에 알렸고 네. 코롱 티슈진은 사실 인보사라는 이 프로젝트는 코롱 그룹 계열사 전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 저 밑에 있는 당연히, 저 예. 새끼 회사 거기에서 그냥 한 거고 이 최고 경영진까지 우리 그룹이 얼마나 큰 그룹이고 계단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여기까지 보고도 안 올라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너무 말씀이시네요. 궁색한 변명인 것이고요. 그래요? 또 심지어 이메일이 어저께 나왔지 않습니까? 예. 코롱 티슈진 측에서 생명과학 측에다가 신장세포가 발견됐지만 생산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론자의 보고서가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 저 주식시장에 공시도 됐죠. 공시는 최근에 됐죠. 최근에. 예. 처음에는 몰랐다. 15년 동안 몰랐다라고 했다가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난 거죠. 네, 그리고 네. 그 내용이 어저께 최종적으로 밝혀졌어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네. 신장세포와 예. 연골세포는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콩팥 세포하고 연골 세포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전문가들이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보면 하나는 알죠. 동그라미고 하나는 세모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쉽게 예, 말하자면. 예. 근데 그걸 몰랐다? 이거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나 바보예요, 그냥. 이 얘기예요, 그냥. 좋아요. 그러면 나 바보의 전략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몰랐어요. 제가 멍청했나 자, 봐요. 이제 이렇게 이거죠. 되면. 예. 지금 왜 이제 한국 바이오 산업 전체가 이 문제를 크게 보지 않느냐 하면은 예. 지금 밝혀진 사실 또 코롱이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코롱은 신약을 개발할 전혀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 능력이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 사태가 한국 바이오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 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친 사고이지 사실은 이게 뭔가 하려고 제대로 만들었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마저도 예,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현미경만 봐도 되는 것을 STR이라고 하는 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래요? 현미경으로 보면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다. 눈으로 현미경으로 보면 하나는 조금 자라다가 안 자라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예. 또는 안 자라기 시작하고. 좋아요. 그런데 293 세포는 끊임없이 자라거든요. 그리고 두 개가 섞여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섬처럼 보입니다. 이게 하나는 계속 자라고 하나는 안 자라니까. 마치 우리 줄기세포 보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변명의 거죠. 여지가 없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자, 변명의 시청자 여지가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들으시다 보면은 황당하시기도 하고 화도 나시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맞으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겁이 나시겠습니까? 겁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다 돼서 저 마지막 궁금증 하나 좀 여쭤보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거 저 의학 전문 기자시니까 어제 뭐 식약처는 뭐 부작용이나 암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그거는 믿어도 됩니까? 그 말은?
일단 식약처에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받은 자료와 예. 전문가 의견들을 토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게 있거든요. 믿어도 되냐고요. 이제 네. 국민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식약처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예, 일단은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코오롱 생명과학과 별개로 네. 이제 환자들을 추적 관찰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환자 추적밖에 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자, 정리를 좀 하자면 어찌됐든 이게 한 2년 지났는데 네. 지금까지 맞으신 환자분들만 이렇게 보면 천만 다행히도 크게 문제된 분이 네. 현재로선 확인된 네.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터지고 난 다음에 좀 들여다봤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로는. 네네. 앞으로 15년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얘기군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믿으세요? 엄 변호사님 법적으로 그 15년 동안 그럼 법적으로도 그럼 보장해 주실 겁니까? 소송하면? 당연히 보장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는 안 믿지 믿으시는군요. 않습니다. 예, 어저께 식약처 발표를 믿고 싶습니다. 솔직히 예, 환자를 예. 대리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되는 신장 세포를 음.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봤더니 44일간 방사선 예. 조사를 했더니 세포가 완전히 사멸, 그러니까 세포가 없어졌다는 거를 없어졌더라. 확인했다라고 어저께 식약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이제 안심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5년 동안은 추적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두 물리적으로 가지는 가능은 해요? 15년 추적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거를 또 심지어 코롱치기다 시킨 겁니다. 예. 지금 식약처는 그걸 회사는 없어질 건데.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는 모르는 상태고요. 예, 예. 그리고 15년 동안 성실하게 조사를 할지 안 할지도 지금 어느 누구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심지어 네. 환자들한테 올 10월 달까지 등록을 하라고 했어요. 예. 현재까지 1000여 명 정도가 등록이 됐고 그럼 환자들이 그 등록을 하라고 하면 다 본인 그 개인 정보를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네. 그것도 아니에요. 환자들이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 예. 자, 이게 예. 일단은 그리고 국내 환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외 환자들도 국내에서 이 인보사를 맞고 맞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추적하기는 굉장히 힘들 어려울 거라고 것이다. 봅니다. 아이고 이게 문제는 커졌네요. 자, 이게 좀 식약처도 못 믿겠고 코롱은 어차피 거짓말 했으니까 더 못 믿겠고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설 교수님 같은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질문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지금 문자 보니까 설 교수님한테 따로 물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이 다 돼서 한 30초만 좀 드리겠습니다. 환자 건강과 건강 안전 문제는 교수님으로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를 저는 한 80대 20 정도로 봅니다. 어디가 쉽게. 안전해요? 80이 안전하다. 20은 걱정할 만하다. 예, 왜냐하면 이거예요. 많은데요, 20. 아유, 많은 분들이 안전할 수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방사선을 쬐어가지고 세포를 죽인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방법입니다. 좋아요. 그런 점에서 안전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연골 세포라고 하면은 훨씬 안전할 거예요. 네. 있어야 되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신장 세포잖아요. 그러면 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땅콩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해요. 예. 그런데 일부의 큰일 사람들에게서는 나잖아요. 심각한 부작용이죠. 부작용을 예, 일으킬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예. 그와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안전할 수 있지만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이고 안전할 수는 있지만 네. 나머지에게는 또 의외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네.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은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80대 20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의견 많이 샵 3698로 들어가 있는데 아주 짧고 간결하지만 강력하게 들어오네요. 당연히 안 믿죠. 예, 이런 의견들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뢰를 잃어버린 게 제일 큰 이게 지금 손실입니다. 이런 일 터질 때마다 당국도 전문가도 업계도 못 믿겠다라는 이 국민적 이 평가 가슴 아픕니다. 자, 이거 좀 진행되는 대로 자리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나오셔서 날카롭게 지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대우 교수님, 정명진 기자님, 엄태섭 변호사님 세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조조 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남고 조현옥 인사수석 갈렸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임명됐는지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야권의 동반 사퇴 요구 대상이었던 청와대 조조라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그중 조현옥 수석이 교체됐습니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철회하고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인사 추천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계속됐고 여기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사수석실 비서관이 기소되면서 조 수석은 지속적으로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조 수석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 수석은 자신의 후임을 포함해 차관급 인사 3명을 직접 발표하면서 갈대가 되어 나간다. 사퇴 압박에 밀린 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후임 인사수석엔 김회숙 법제처장이 임명됐습니다. 1990년대 문 대통령과 법무법인 부산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주로 노동 분야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현 정부 첫 법제처장에 발탁된 지 2년 만에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게 됐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제처장에는 최근 청와대를 떠났던 김형현 전 법무비서관이 임명됐고 국세청장에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결국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 비판했는데 청와대는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현욱 수석이 떠나면서 청와대 초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조국 수석만 남게 됐는데 조국 수석은 올 여름으로 예상되는 다음 개각까진 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행보를 정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같은 얘기를 해도 이분이 말씀하시면 재밌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신선합니다. 새롭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해도 재밌게 하시라고. 압박을 주시는 건가요? 네. 네. 자, 조조 라인 중에 조국은 남기고 조현옥은 경질했어요. 네. 뭘 의미합니까? 일단은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져야 한다. 책임을 지기는 져야겠는데. 예,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11명이 중간에 낙마를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그냥은 못 라는 넘어가겠다.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조국 수석을 남겨놓은 것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예. 공수처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의 중대한 현안들을 조 수석이 또 맡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대로 전쟁 중에 이제 장수를 수는 없다. 말해서 내리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반영이 되면서 결국 조조 중에서 조현옥 전 수석만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죠. 방점은 조현옥 인사수석을 갈았다가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을 남겼다가 방점이네요. 사실 둘 다 그렇다면 맞는 얘기인데 이제 그 잔에 물이 반 차 있으면 반이 예. 차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반이 비어 있다고 아니, 표현할 수도 비었어요. 있겠죠. 자, 조국 민정수석 어차피 처음부터 뭐 남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강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인사수석으로 새로 들어온 김외숙 그렇습니다. 예, 법제처장이면 이분이 차관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분인데 네. 국민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법제처장이 누군지 잘 기억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 법제처는 이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은 어떤 정책적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주요 책임자지만 예. 법제처는 뭐 법의 어떤 해석을 한다든가 조금은 더 실무적인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무부 장관은 텔레비에 자주 나오지만 법제처장이 TV에 나올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네. 법조계 사이에서는 법제처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김외숙이라는 분이 얼굴을 봤더니 낯이 익어요. 네. 그래서 누구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무슨 다큐멘터리 나올 때 나오시더라고. 네네.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만. 네, 김혜숙 신임 수석은 고향은 경북 포항 지역이고 예. 또 학교는 서울에서 나왔지만은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나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부산 바로 문재인 변호사가 문 일했던 대통령하고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계셨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고요. 그러면서 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법제처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이번에 자리를 옮겨서 인사수석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변호사 시절부터 누구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굉장히 아끼는 인사라고 볼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네. 저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청와대라는 것을 수석이라고 우리가 좀 높게 부르고 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 조직인 그렇죠. 것이고 예. 대통령이 또 가까운 인사하고 손발을 맞추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외숙이라 하는 저 잘 아는 인물을 인사수석에 앉혔다. 뭐 어떤 의중이 담겨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정권이 중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초반기에 느꼈던 좀 부족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보통 여태 대통령도 그랬듯이 나하고 더 가까운 사람을 앉혀야겠다라고 하는 믿을 만한 사람. 네, 그런 기류가 생깁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예전 정부 때 보면은 초반에는 비서실장도 약간 자신하고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이른바 탕평책을 하죠. 네. 탕평 인사를 해요. 조금 거리가 있거나 혹은 나이도 더 많은 뭐 노무현 정부 때 문희상 실장처럼 맞아요. 그런 예. 경우였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가까운 인사를 앉히는 경향이 있는데 더 잘해보려면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인사 보니까 나이들이 다 젊어졌네요. 보니까 68년생, 67년생 네. 나이가 다 50대 초반 해서 연령대가 그렇습니다. 확 내려갔어요. 공교롭게도 3명의 신임 차관급 인사들이 예. 나이들이 51세, 52세, 53세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 센 자리인 국세청장도 이제 51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낮아진 거죠. 나름대로의 공직사회가. 어떤 연령 안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혜숙 그 신임 수석 발탁에는 어느 정도 이제 청와대 여성 인사 중용 그렇죠. 그 기조도 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야당의 반응을 봤더니 결국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도 내 사람만 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사람만 쓴다라고 하는 이 틀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기는 있네요. 사람을 정해놓고 돌려서 쓰는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 아, 그 얘기가 이 그 얘기가 얘기군요. 또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이제 그 김혜숙 수석을 보면은 인사수석이라는 자리는 사실 어떤 특정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는 또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제처장이야 법조인 출신이 예, 법제처장을 예.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지만 인사수석은 종합적으로 어떤 인사가 어느 자리에 적격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자리인데 물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직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사 자체는 굉장히 정무적이고 종합적인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 없는 인사를 억지로 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어폐가 좀 있죠. 근데 그리고 오히려 좀 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김형현 신임 법제처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김형현 법제처장이 그 청와대에서 전에 법무비서관 하지 않았어요? 네,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을 했는데 예.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그 전에 바로 전에 부장판사를 하다가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돼 가지고 청와대로 발령이 난 것이고 그렇죠. 예. 이번에 또 다시 이제 법제처장이 된 거거든요. 이건 이제 법조계 내부에서도 말이 김영현이라고 하는 나오죠.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법조인이 특히 판사를 하던 사람이 뭐 변호사를 거치거나 뭐 김혜숙 수석처럼 변호사를 거치거나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갔다가 법제처장이 또 곧바로 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법조계에서도 있습니다. 요즘은 기자하다가 바로 청와대로 가면은 그것도 뭐 잘했네 못했네 해가지고 말이 많고 막 후배들이 그냥 막 성명 내고 막 이러는데 네. 판사하다가 사표 내고서는 바로 청와대로 갔으니 당연히 그 소리 나올 만한데 어찌됐든 계속 출세는 하시네요. 법제처장까지 가시니까. 네. 자, 뭐 대통령 뭐 고유 인사권 행사니까 국민들이 일만 잘하면 뭐 이렇게 봐주시겠죠. 예. 네. 뭐그 정도 하십시다. 예. 결과로 놓고 많이 판단할 일입니다. 아, 실제로 청와대 논평이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기도 예, 결과로 하고요.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좀 원론적이고 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자, 이게 이제 국회 얘기로 이제 우리 가봅시다. 이게 좀 이제 시끄럽던데. 자, 강효상 의원 형사 고발, 네. 문재 외교관 형사 고발 일이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구력 외교라 그러더니 네. 지금은 또 이제 와서는 상식을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기밀이냐 그러고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한국당 얘기는? 그래서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5월 9일에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잘된 일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좀 부정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 네. 근데 이제 일이 조금씩 커지고 외교부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누가 이거 유출시켰냐라고 예. 하는 그런 움직임에 들어가면서 이거는 굴욕 외교를 가리려고 하는 행동이다. 예, 구령 외기를 가리려고 공무원만 뭐 친다 이랬다가 그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이게 기밀 누설이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이건 기밀이 아니라 그냥 이제 상식인 거 아니냐. 정부에서도 상식적인 일을 한 것이고 예. 나는 그걸 얘기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계속 프레임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고 자, 이게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단일한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좋아요.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좋아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여야를 떠나서 정말 국민된 입장에서 네.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우리가 그냥 이성적이고 상식선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우리가 아쉬워요 지금.
미국 대통령 어찌 됐든 한국으로 좀 땡겨 오려고 막 노력을 해요. 네. 대통령이 전화하다 말고 아주 한번 좀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바쁘대요. 네. 그럼 좀 한번 좀 와주시오. 일본 오지 않소. 일본 온 그렇습니다. 김에 좀 바로 옆집이니까 좀 들렸다 가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 뭐 대답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 그랬는데 그게 국가 기밀이다? 네.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그게 국가 기밀입니까? 아니면 저 상식입니까? 진짜로? 일단 정상 간 통화 내용이라는 것은 밝히기 전에는 예. 기밀로 해두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정상 간에 특별히 통화를 하고 있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실무자들끼리 얘기하기 힘든 것을 정상들이 또 나서서 풀어주는 것인데 만약에 이 통화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공개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버리게 되면 정상들도 굉장히 통화의 어려움과 어떤 마음의 지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국익을 해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어쨌든 양측이 합의를 하면 예. 야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공개를 자. 하자라고 합의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아요. 근데 이제 통화를 하다가 뭐 실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뭐 극단적인 경우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제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또 서로 간에 수정하면서 이렇게 통화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단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외교관들끼리는 뭐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부분이 밖으로 새어나가게 됐을 때 그게 사실은 뭐 어떤 외교라든지 국익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데도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 나쁜 가능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논리적이네요. 그렇다면 김수민 평론가의 국민적 시각에서의 그 평론이 정말 상식으로 와 닿네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내용은 중요치 않아요. 그죠? 네. 내용보다도 공개하기로 한다, 요거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정상 간의 통화 내역을 말하지 않기로 합의된 그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또 그거를 받아들고서는 기자회견으로 그냥 막 치고 나간 국회의원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어떤 내용인지는 중요치 않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야 한국하고는 전화 통화 어디 하겠냐? 네. 어차피 얘기하면은 뭐 이 얘기 저 얘기 시끌current 얘기 다 나갈 텐데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소한 것에서 어떤 발목이 잡히는 이런 본말 전두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기 그러네요. 때문에 일단은 기밀이었다는 건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좋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처음에는 이게 굴욕 외교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그게 무슨 기밀이냐 상식이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속사정이 있죠. 이렇게 논리가 좀 꼬이는.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 예. 그 해당 외교관들을 상대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면책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 강효상 의원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SNS에도 그런 내용을 올렸거든요. 예. 국회 상임위원회라든지 정론관에서의 기자회견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SNS에 올린 네. 거는 면책 대상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 판례는 이미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 맞아요. 떡값 검사를 폭로했을 때 그것 때문에 배지 떨어졌잖아요. 예. 노회찬 의원이. 그때 이제 인터넷에 보도 자료를 올린 것까지도 예. 이거는 면책 특권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면책 특권 뒤에 숨을 수가 없는 상황이 사태가 됐죠. 커졌네요. 그리고 이제 외교관 입장에서도 지금 강효상 의원한테는 자신이 그냥 처음에 강 의원이 방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길래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실수했다. 이렇게 유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나 의도는 그것은- 없었다. 네, 그거는 이제 예, 그 예. 외교관의 주장인데 예.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강효상 의원 또 고립되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걸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계속 가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 진영 내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의 외교관 출신들은 예외 없이 외교관도 잘못했고 강효상도 잘못했고 외교관 출신들은 아주 뭐 예외 없이 강력하게 비판하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김숙 전 유엔 대사 그리고 뭐 반기문 전 유엔 총장 다 맞아요. 그런 예. 편인데. 그다음에 좀- 천영우 전 수석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하고. 네,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도 그렇고.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약간 일각에서 마치 그 강효상 의원에게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는 그 참사관은 피해자 혹은 종범 정도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현재 외교부 자체 조사에서도 기밀을 확인된 것만 3차례 누출을 했다는 겁니다. 더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외교관도 결코 강 의원 에 못지않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다. 자유롭지 피해자가 않다. 아니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인식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단순 징계가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이제 검찰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좀 잘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잘 좀 저 추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꼴이 딱 제2의 황우석 사태입니다. 세계 최초 신약, 수술 필요 없는 세포 재생, 화려한 자랑 뒤에 추악한 거짓말, 데이터 조작, 알고도 묵인, 눈 뜨고 당한 당국 국민적 분노, 판박이 사기극이니 해법도 거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년 전 DJ 정부 때로 돌아가 봅니다. 정부가 육성했던 BT, 바이오 산업, 미래 먹거리였습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이 지원됩니다. 비료 뿌리듯이 쫙 뿌리고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신약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황우석 사단이 워낙 현란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대부분을 빨대처럼 다 빨아갔습니다. 견제, 균형, 검증,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사기극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적 지원이 싹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린 한국 바이오 산업 2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간신히 새로 일어선 바이오 산업, 인보사 사태는 악재가 맞지만 바이오 산업에 싹을 죽이는 우를 반복해선 안 된다 봅니다. 오히려 전문가와 바이오 지원을 더 늘려서 건강한 경쟁과 검증을 유도해야 한다 봅니다. 사기친 업체는 영구 퇴출하고 돈 먹었거나 무능했던 공무원은 엄단하되 바이오 산업 지원을 멈추거나 줄이지 말자. 전 이런 정책을 기대합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